여기 인도의 삼성전자 공장 앞에서 사람들이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한 인도인은 깊은 한숨을 쉬며 힘들어하는데요. 과연 이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에서 크게 사업을 하고 있는 아르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인도의 작은 마을 노이다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어릴 적 저희 동네에 삼성전자가 진출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과 삼성이라는 기업을 알게 되었죠. 1995년 삼성전자가 진출하기 전 노이다는 델리 근교의 조용한 농촌 지역이었습니다. 주민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했고 산업 기반 시설은 거의 없었죠. 삼성전자가 노이다에 첫 공장을 설립하면서 우리 마을은 급격한 변화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996년 노이다에 첫 공장을 세웠고 이듬해인 1997년부터 TV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우리 마을에 산업화의 바람을 몰고 왔죠. 농경지였던 곳에 대규모 공장이 들어서면서 마을의 풍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003년에는 냉장고 생산, 2007년에는 휴대폰 생산까지 시작하면서 노이다는 인도의 주요 제조업 중심지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농부들이었던 주민들은 공장 노동자로 변모했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면서 다른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인프라도 급속도로 개선되었습니다. 공장으로 통하는 도로가 포장되었고 전기 공급이 안정화되었습니다. 학교와 병원 등 공공시설도 늘어났죠. 삼성전자의 진출로 인해 다른 기업들도 노이다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우리 마을은 점차 현대적인 산업도시의 모습을 갖춰갔습니다. 삼성전자가 인도 시장을 위해 개발한 특화 제품들은 제 관심을 크게 끌었습니다. 특히 어느 날 있었던 일은 제가 삼성전자의 혁신에 더욱 빠져들게 되었죠. 평소와 다름없이 학교에서 돌아온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가 늘 해주시던 요구르트를 주셨는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맛이 특별했어요. 부드럽고 크리미한 질감에 산미와 단맛의 균형이 완벽했죠. 저는 호기심에 엄마께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요구르트가 평소보다 더 맛있어요. 특별한 비법이라도 있나요? 엄마는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죠. 아르준, 이건 새로 산 삼성 냉장고로 만든 거야. 커드 마이스트로라고 하는데 요구르트를 정말 쉽고 맛있게 만들어준단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냉장고로 요구르트를 만든다고요?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한 거죠? 엄마는 설명해 주셨어요. 이전에는 요구르트를 만들 때 온도와 시간을 맞추기가 정말 어려웠어. 날씨에 따라 맛이 달라지기도 했고. 하지만 이 냉장고는 알아서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주니까 항상 맛있는 요구르트를 만들 수 있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의 기술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인도의 전통 음식인 요구르트 만들기를 현대 기술로 혁신한 것이죠. 게다가 엄마가 보여주신 냉장고에는 인도 전통 음식을 보관하는 특별한 칸까지 있었습니다. 이어서 엄마는 새로 산 전자레인지로 난을 구워주셨는데 이 또한 놀라웠어요. 인도 전통 빵인 난을 전자레인지로 구울 수 있다니요. 삼성전자가 인도의 식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제품을 개발했다는 사실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것을 넘어 문화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혁신을 만들어내는 일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인도의 문화가 만나 탄생한 이런 제품들을 직접 기획하고 개발하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죠. 삼성전자가 우리 가정과 지역에 가져온 발전과 혁신을 직접 목격하면서 저는 단순히 공장에서 일하는 것 이상의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삼성전자 직원들의 모습을 보며 저도 그들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그들은 단순한 생산직이 아니라 기술과 경영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나도 크면 삼성전자의 핵심 인재가 되어 한국과 인도를 오가며 일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 유학을 결심하게 된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다행히 저는 브라만 계급 출신으로 집안 형편이 넉넉했지만 처음 한국 유학을 부모님께 제안했을 때 부모님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 제 제안을 듣고 크게 놀라셨어요. 아르준, 왜 하필 한국이니? 미국이나 영국도 아니고라며 의아해하셨죠. 인도에서는 보통 영어권 국가로의 유학을 선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부모님에게 너무나 낯선 나라였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가 우리 지역에 가져온 변화 그리고 제가 꿈꾸는 미래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삼성전자가 우리 노이다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보셨잖아요. 제가 그곳에서 배우고 돌아오면 우리나라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님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버지께서 삼성전자의 현지 관리자들과 대화를 나누신 후 한국 기업의 기술력과 경영 방식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으셨어요. 아르준, 내 말이 맞았구나. 한국에서 배울 점이 정말 많아 보인다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어머니도 점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삼성전자가 출시한 인도 특화 제품들을 사용하면서 한국 기업의 세심함과 혁신성에 감탄하셨거든요. 우리 문화를 이렇게 잘 이해하고 제품을 만드는 나라라면 내가 거기서 배울 게 많겠구나라고 말씀하셨죠. 결국 부모님은 제 유학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르준, 한국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경험을 쌓아라. 그리고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하거라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어머니는 건강 조심하고 한국의 좋은 점들을 많이 배워오너라라며 따뜻하게 응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지지를 받아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가슴속에는 설렘과 함께 책임감도 크게 자리 잡았죠. 한국에 도착한 후 저는 서울의 한 대학교에 입학하여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대학 생활은 제게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특히 한국 학생들의 빨리빨리 문화와 독특한 언어 습관은 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첫 수업날 저는 교실에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수업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수업이 시작되기 10분 전부터 학생들은 하나둘씩 빠르게 자리를 채우더니 정시 1분 전에는 모든 학생이 도착해 있었죠. 인도였다면 학생들이 수업 시작 후 10분, 심지어 20분까지도 들어오는 것이 흔한 일이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룹 과제를 할 때도 빨리빨리 문화를 더욱 실감했어요. 한국 학생들은 과제 시작과 동시에 역할 분담을 빠르게 끝내고 각자의 파트를 신속하게 완성해 나갔기 때문이죠. 인도에서의 그룹 과제였다면 모임 시간을 정하는 것부터가 큰 일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한번 모였다 하더라도 잡담을 나누다 정작 과제는 거의 진전이 없는 경우가 많았을 텐데 말이에요. 카페에서의 경험은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를 더욱 실감하게 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캠퍼스 근처의 카페를 찾았는데 그곳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앞에 대규모 단체 손님이 있어 주문이 크게 밀려있는 상황이었죠. 인도였다면 이런 경우 주문한 음료를 받기까지 30분에서 1시간은 좋게 기다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불과 몇 분 만에 저희 차례가 되었고 주문 후에도 순식간에 음료가 준비되었습니다. 바리스타들의 손놀림은 눈 깜짝할 사이에 여러 잔의 커피를 만들어내고 있었고 주문과 동시에 음료를 전달받는 고객들의 모습에 깜짝 놀랐죠.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은 커피를 다 마시고 마치 조직적으로 움직이듯 컵을 모두 반납하고 테이블까지 깨끗하게 치우고 나가는 것이었어요. 이 광경을 보며 저는 한국의 서비스 문화와 효율성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인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속도와 절제된 질서였죠. 그제서야 한국이 왜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는지 조금은 이해가 갔습니다. 이런 효율성은 단순히 카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어요. 학교 식당,
편의점, 심지어 행정 서비스를 받을 때도 한국인들의 신속함은 늘 저를 놀라게 했고, 때로는 이 속도를 따라가기 벅찰 때도 있었지만, 나중에는 그 속도에 저도 맞춰가게 되었죠.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저는 대학 생활 동안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한국 문화를 익혔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삼성전자 공채에 지원했고, 다행히 합격하여 꿈에 그리던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삼성전자에 입사한 첫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순간이 드디어 현실이 된 것이죠. 오리엔테이션에서 만난 동기들은 대부분 한국인이었지만 몇몇 외국인 직원들도 있어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첫 업무는 모바일 사업부에서 시작되었어요. 인도 시장을 겨냥한 스마트폰 개발 프로젝트에 배정되었는데, 이는 제가 가진 인도 문화에 대한 이해와 한국에서 배운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프로젝트 팀에 합류하자마자 한국의 업무 문화가 대학에서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회의는 정확히 시간에 맞춰 시작되었고, 모든 참석자들은 미리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즉각적으로 의견을 교환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퀵턴 문화였습니다. 어떤 아이디어가 제안되면 즉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테스트하고 빠르게 피드백을 반영했죠. 이런 신속한 의사결정과 실행력이 삼성전자의 혁신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빠른 템포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때로는 밤을 새워가며 일해야 했고 주말 근무도 있었어요. 인도에서의 여유로운 생활 리듬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었죠. 그러나 동료들의 열정과 헌신을 보며 저 역시 이에 동화되어 갔습니다. 제가 참여한 첫 프로젝트는 인도 시장을 위한 중저가 스마트폰 개발이었어요. 이 과정에서 제가 알고 있는 인도 소비자들의 니즈를 적극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의 극심한 더위를 고려해 배터리 발열 문제를 개선하고 다양한 지역 언어를 지원하는 키보드를 개발했죠.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의 기술력과 인도 시장에 대한 이해가 만나면 얼마나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깨달았어요. 우리가 개발한 스마트폰은 인도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고, 이는 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더욱 명확히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 뒤에는 도전도 있었어요.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와 갈등도 있었고, 때로는 제 의견이 무시되는 것 같아 좌절감을 느낄 때도 있었죠. 하지만 이러한 경험들 또한 제가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5년간 일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은 후 저는 인도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기술과 경험을 고국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는 오랜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였죠. 귀국 후 저는 삼성전자의 협력업체로 스마트폰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를 설립했어요. 회사 설립 초기 삼성전자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 구축에 주력했습니다. 한국의 선진 기술과 인도의 풍부한 노동력을 결합해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였죠. 처음에는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는 듯 했어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의 신뢰하는 관리자 중 한 명이 찾아와 직원들 사이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장님, 직원들 사이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있습니다. 임금 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이 소식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경영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려 했던 것이 문제였던 걸까요? 아니면 인도의 노동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탓일까요? 이 순간 저는 삼성전자 인도법인에서 있었던 노사 갈등 소식이 떠올랐어요. 더 자세히 알아보니 직원들은 단순히 임금 인상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복지와 성장의 기회를 원했죠. 또한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더 많이 참여하고 싶어 했어요. 이는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수직적인 조직 문화와는 상당히 다른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삼성전자 첸나이 공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파업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이 소식은 저에게 경고와 같았습니다. 만약 제가 직원들의 요구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면 우리 회사도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삼성전자 첸나이 공장의 파업 소식이 전해진 후 저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공장 앞에 도착하자 수많은 노동자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었어요. 그들의 요구사항은 임금 인상, 근무시간 단축, 더 나은 복지 혜택 등 다양했습니다. 시위 현장에서 만난 라훌이라는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돈만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다운 대우와 존중을 원해요. 삼성이 인도에 와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줬지만 우리의 노동 가치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요. 반면 삼성전자 인도법인의 한 관리자는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업계 최고 수준의 임금과 복지를 제공하고 있어요. 노동자들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면 회사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파업은 인도의 투자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삼성전자 인도법인 관리자의 말을 들으며 저는 사업가로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삼성이 인도 직원들에게 현재 인도의 평균 임금 수준에 비해 월등히 높은 급여를 제공하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체나이 공장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은 현행 35,000 루피로 이는 같은 첸나이 지역의 다른 공장 노동자들 평균 임금인 19,000 루피의 거의 2배에 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요구는 계속되고 있었죠. 그들은 현재 임금의 2배가 넘는 7만 루피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현지 노동자 평균과 비교해 너무나 파격적인 요구였어요. 게다가 주 35시간제 노동과 같은 요구사항은 인도 현실에 비춰볼 때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며 저는 노동자들의 요구가 때로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을 정도로 터무니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한국 기업을 중심으로 파업이 늘고 있고 파업을 하면 월급을 올려준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물론 노동자들의 더 나은 삶에 대한 열망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과도한 요구는 오히려 외국 기업들의 투자를 막고 결과적으로 인도 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들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며 저는 인도 노동자들이 때로는 한국 기업들이 제공하는 것들을 과소평가하며 지나치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임금 문제를 넘어 인도의 경제 발전과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문화적 차이였습니다. 한국식 경영 방식과 인도의 노동 문화 사이의 간극이 컸어요. 예를 들어 한국의 수직적인 조직 문화는 카스트 제도의 영향으로 평등에 민감한 인도 노동자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었죠. 이 상황은 단순히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도에 진출한 많은 외국 기업들이 직면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글로벌 기업의 효율성과 인도의 문화적 특성을 조화롭게 결합할 수 있을까요?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협력업체들의 생산에도 차질이 생겼고 실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회사와 노동자 간의 갈등을 넘어 지역 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었죠. 제가 운영하는 회사도 이 파업의 여파를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삼성전자의 협력업체로 스마트폰 부품을 생산하고 있었는데 삼성전자의 생산 중단으로 인해 우리 회사의 주문량도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이로 인해 우리도 생산량을 줄여야 했고 일부 직원들을 임시휴직 조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이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의 영향이었어요. 만약 삼성전자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인도에서의 생산을 줄이거나 다른 국가로 옮기기로 결정한다면 우리 같은 협력업체들은 존폐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의 권리와 복지 향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과도한 요구가 결국 우리 모두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었거든요. 이 문제의 해결이 단순히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같은 협력업체와 지역, 경제 전체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도 이 사태에 깊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타밀나두 주 정부의 고위 관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이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는 우리 경제 발전의 핵심적인 요소이지만 동시에 우리 노동자들의 권리와 복지도 중요합니다라고 말했어요. 중앙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상공부 장관은 인도는 외국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노동자들의 희생을 대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라고 밝혔죠. 한편 노동부 관계자는 더욱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어요. 우리는 노사 양측의 입장을 모두 경청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인도의 노동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런 정부의 반응을 보며 저는 그들이 얼마나 큰 딜레마에 빠져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의 투자가 인도 경제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라는 정치적 압박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더욱이 이 사태가 다른 외국 기업들에게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만약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른 외국 기업들도 인도 투자를 꺼리게 될 수 있었어요. 실제로 일부 외국 기업들은 이 사태를 주시하며 인도 진출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렸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어떤 방식으로 중재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듯 했어요. 일부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이들은 이것이 민간 기업의 문제이므로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고민은 결국 인도가 직면한 더 큰 과제를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즉, 경제 성장과 노동자 권리 보호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면서도 어떻게 자국 노동자들의 이익을 지킬 것인가 하는 문제였죠. 이 사태의 해결 방식이 향후 인도의 노동 정책과 외국인 투자, 정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고민은 더욱 깊어져 가는 듯 했어요.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삼성전자의 파업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회사도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었어요. 주문량이 급감하면서 매출은 줄어들고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조차 버거워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의 권리 향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과도한 요구가 결국 모두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절감하고 있었죠. 때로는 한국에서 삼성전자 직원으로 일하던 시절이 그리워지기도 했습니다. 안정적인 월급과 체계적인 시스템 속에서 일하던 그때가 지금보다 훨씬 단순하고 편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때의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든 극복해야 한다는 생각에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새로운 거래처를 발굴하거나 제품 라인업을 다양화하는 등의 방법을 모색해 보았지만 단기간에 해결책을 찾기는 쉽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이 사태가 하루빨리 해결되어 예전의 안정을 되찾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삼성전자와 노동자들 사이의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고 인도의 산업 환경이 다시 안정을 찾는다면 우리 같은 중소기업들도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과 인도에서의 경험을 어떻게 조화롭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양국의 장점을 결합해 이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지 깊이 생각하고 있어요. 비록 지금은 어려운 시기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으려 합니다.
이 경험을 통해 더 강해지고 더 나은 기업인이 될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시기를 돌아보며 값진 교훈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연 이어듣겠습니다.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 가면 한국인으로서 인종차별을 흔치 않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K-팝, K-푸드, K-콘텐츠의 활약으로 세계인들이 보는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는데요. 지금은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여러 외국인들이 관심을 보이며 K-콘텐츠에 대한 동질감을 느끼려고 먼저 질문을 하거나 다가오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일본이 동아시아 문화를 선도하고 선망하는 대상의 나라였다면 지금은 한국을 찾아오기 위해 발버둥치는 외국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이죠. 여기 한국을 아주 무시하고 얕잡아 보던 일본 여성이 있는데요. 지금은 모국어인 일본어보다 한국어를 더 많이 쓰며 생활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연인지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의 명문대학인 와세다 대학교 영문학과를 나온 니카라고 합니다. 영문학과를 나왔지만 지금은 아이러니하게 일본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수로 일하고 있죠. 영문학과를 나와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실 텐데요. 한국과의 인연은 약 2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 것 같네요. 저는 일본에서 교육열과 재력이 대단하신 부모님 밑에서 자라왔어요. 저희 어머니는 어느 날 TV 광고에 소개된 전국연합실력평가에 관심을 보이며 제가 9살 무렵쯤 가벼운 마음으로 시험을 한번 치러보라는 어머니의 권유를 받았는데 기대하지 않게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제 인생은 180도 달라지게 되었죠. 그때 차라리 결과가 안 좋았어야 부모님이 저를 다그치지 않으셨을까요? 부모님의 기대보다 아이의 성적이 좋을 때 더욱더 기대가 커지고 관심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요. 저는 경험 삼아 치른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받아 그 이후 저는 사립중학교 입시를 위해 유명 입시학원에 가면서 본격적인 입시 전쟁이 시작되었죠. 겨우 9살의 나이예요. 한국의 입시 전쟁도 대단하다고 들었는데 그거 못지않게 일본의 입시 전쟁도 굉장히 치열했어요. 중학교는 입시를 안 해도 들어갈 수 있는 공립중학교가 있어요. 하지만 교육열이 높은 일부 계층은 입시를 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사립중학교를 들어가고 싶어 하죠. 대부분의 서점에는 중학입시에 관한 책자만 해도 종류가 다양하고 그 안을 펼쳐보면 편차치에 따라 학교를 나열해 놓았고 학교별로 교복 생김새 촬영까지 되어 있는 책자가 판매 중일 정도니까요. 일본에서는 이런 중학교 입시를 준비하려면 최소한 초등 3학년 때부터는 시작해야만 하고 5학년부터 준비를 하면 많이 늦었다는 소리를 듣죠. 일본에서는 한국과 달리 일부 계층에서만 입시를 하고 있다지만 일부 계층에 저희 부모님이 계셨고 최상위권 성적반과 유명 사립중학교 입시를 위한 열을 올리며 부모님은 저를 너무 다그치셨어요. 처음에는 즐거움으로 시작됐던 공부가 점점 스트레스로 다가왔어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상과 현실의 차이에 스스로 분노하며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거짓말과 속임수 등이 잦게 되었고 저는 해서는 하면 안 되는 짓까지 해버렸죠. 어느 날 문구점에 가게 되었는데 예쁜 펜이 보여 하나를 슬쩍 주머니에 넣게 되었어요. 돈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그냥 그렇게 몰래 가져가 보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하나 숨기고 나니 짜릿한 기분이 들었고 그 쾌감에 계속적으로 물건을 훔치는 습관이 생기게 됐어요. 그렇게 도벽이 습관이 되어 나도 모르게 당연시되던 어느 날 제 방 연필꽂이 위에 가득 차 있는 형형색색의 고가의 펜들을 보고 어머니는 이 많은 펜이 어디서 났냐고 물으셨죠. 부모님이 주는 용도는 한정적인데 이 펜들은 좋기 몇만에 넣지는 돼 보인다고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며 다그치기 시작하셨어요. 캐묻는 질문 속에 빠져나갈 틈 없이 구멍이 생겨 제가 훔쳤다는 사실이 들통나게 되었고 부모님은 오히려 저를 혼내지 않으시고 실망한 눈빛을 감추지 못하고 그냥 제 방을 나가셨어요. 저는 차라리 혼나기를 바랬는데 침묵만 하고 화를 내지 않는 부모님을 보니 더 불안해지고 무서워졌죠.
부모님은 이틀 동안 저에게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드디어 얼음장 같았던 침묵을 깨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라는 통보를 하셨어요. 지금 제 성적이면 어차피 좋은 중학교에 가지 못할 게 뻔하고 차라리 영어라도 유창하게 배워오라고 미국으로의 유학을 제안하셨죠. 그때 제 나이는 고작 13살이었고 엄마 아빠와 떨어져 살아야 한다는 두려움도 컸고 중학교 입시를 향해 달려온 지난 초등학교에서의 시간들이 아깝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입시 시험을 치르고 원하는 중학교에 가지 못한다면 유학을 가겠다고 하였죠. 드디어 중학교 합격 발표 날이 되었고 저는 막판에 멘탈이 흔들리면서 성적이 떨어져 원하는 중학교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원하는 중학교에 가지 못하니 친구들에게 창피한 마음도 있고 그냥 저를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바로 떠나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께 유학 준비를 서둘러 달라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저는 미국 퀸즈에 어머니 친구가 운영하시는 홈스테이에 머무르며 유학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미국의 중학교 1학년 첫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미리 가서 영어를 배우려고 어학원을 다니며 적응 기간을 가졌고 드디어 9월에 중학교를 입학해 첫 학기가 시작되었어요. 제가 입학한 학교는 사립중학교라 학비가 굉장히 비싸 동아시아 국가의 학생들은 거의 없었는데 유독 눈에 띈 남학생이 있었죠. 그 남학생의 이름은 재민이었고 같은 동양인이라는 마음에 그에게 관심이 유독 갔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전교에서 동양인은 그와 저 단둘뿐이라 다른 학생들 눈에도 잘 띄었고 인종차별을 하는 못된 친구들이 같은 동양인끼리 사귀라는 식의 야유를 보내더라고요. 저는 너무 기분이 나빴지만 영어로 유창하게 대적할 수도 없어 얼굴이 시뻘개진 채 그들을 노려보며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때 재민이가 그들에게 유창한 영어로 그건 인종차별이라고 세게 못 박아 말하자 그놈들이 재민의 가슴을 밀치며 몸싸움을 걸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그 무리들은 여러 명이었고 재민은 혼자라서 점점 뒤로 밀려 벽에 부딪힐 것처럼 보여 저러다 심하게 맞을까봐 걱정도 되고 그 장면이 무서워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죠. 그 순간 재민이 너네가 먼저 때린 걸 인정하냐는 질문을 던지니 그 무리의 우두머리 격인 애가 말하기를 먼저 시작한 건 맞는데 동양인 따위가 어쩔 거냐며 비웃는 순간 재민이 주먹으로 그 무리의 리더 격인 학생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어요. 그 학생은 한 대 맞고 쓰러져 일어나지를 못하더라고요. 저는 무서우면서도 정말 통쾌해 재민을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있었어요. 그때 양아치 무리 속 학생이 재민을 치려는데 순발력이 어찌나 좋은지 재민은 바로 피하고 그놈도 가격해 쓰러뜨리더라고요. 그때 저는 재민의 모습에 반해버렸나 봐요. 그 이후부터 괜히 재민이만 보면 얼굴이 빨개지고 심장이 두근거려 횡설수설 이상한 말만 하게 되고 눈을 제대로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성에게 설렘을 느끼게 된 첫사랑의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재민이가 양아치 무리에게 본때를 보여준 후 제 학교 생활도 아주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전엔 동양인이라고 무시하고 깔보던 학생들도 재민에게 맞을까봐 조심하는 게 느껴졌죠. 그 사건 이후에 재민에게 고맙다고 감사 인사를 하며 우리는 서로 친해지게 되었고 동양인 특유의 집념과 근성머리로 우리는 성적에서도 전교 1위 등을 앞다투며 선의의 경쟁을 하며 돈독해졌어요. 그렇게 유학생활에 적응해갈 즈음 갑자기 엄마 친구분이 병고를 당해 홈스테이를 중단하게 되었고 어린 저는 미국에서 스스로 홈스테이를 주변 사람들에게 알아보며 찾아야 했어요. 부모님도 예측을 못한 일이라 일본에서 미국의 홈스테이를 찾아보는 데는 한계에 부딪히셨죠. 그리고 영어도 안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기가 힘드셔서 제가 그냥 주변 사람들에게 알아보겠다고 했어요. 수소문 끝에 어렵게 미국인 부부가 운영하는 홈스테이를 들어가게 되었고 문제는 여기서 생기고 말았답니다. 홈스테이에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급생의 여학생 레나가 있었는데 레나는 평소에 시기 질투가 심한 아이였어요. 근데 제가 늘 상위권 성적을 거두니 질투가 났는지 어느 날은 제 방에 몰래 들어와 노트를 훔쳐가는 짓까지 하며 저를 아주 못살게 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홈스테이 주인 부부의 값비싼 물건이 없어졌고 레나는 저를 지목하면서 일본에서도 그런 일이 있지 않았냐고 저를 의심하며 다그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레나가 그 일을 어떻게 아나 곰곰이 돌이켜보니 얼마 전 같은 반 학생 제니가 다른 친구의 물건을 훔치는 걸 보면서 잘못을 깨닫게 해주려고 위로의 말을 하면서 제 과거 사례를 얘기했던 게 생각이 났어요. 제니와 레나가 친하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달은 거죠. 저는 뭔가 잘못됐다 싶었어요. 홈스테이 주인 아주머니는 제가 안 그런 거 안다며 믿어주셨지만 다음 날 학교에 등교하니 레나는 이미 제가 자기네 집에서 물건을 훔쳤다고 친구들에게 다 말한 뒤였고 그 이후부터 친구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고 저를 피하는 듯 보였죠. 저는 그렇게 왕따 아닌 왕따를 당하며 학교를 꾸역꾸역 다니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재민이만이 유일하게 제 곁은 지켜주며 믿어주고 위로해줬어요. 그의 따뜻한 마음에 한껏 의지하고 싶었지만 학교 생활이 너무 괴로워 결국 일본에 있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제 사정을 말한 후 다시 일본으로 가겠다고 하였죠. 저는 일본으로 돌아갈 절차를 다 마친 후 곧 일본으로 돌아간다고 재민이에게 말을 하니 재민이는 그제서야 저를 좋아한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었죠. 운명의 장난도 아니고 저도 좋아하고 있었는데 저라도 먼저 고백을 할 걸 너무 후회를 하였어요. 저도 재민이에게 제 마음을 고백했지만 이미 일본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은 뒤였고 모든 절차도 끝나 그와는 이메일만을 주고받은 채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일본으로 돌아와 재민이와는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연락을 꾸준히 하고 있었어요. 재민이도 제가 없는 학교가 허전하고 즐겁지 않다며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면 만나자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였어요. 일본으로 돌아온 후 저는 재민이와 소통하기 위해 한국말도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어는 일본이랑 어순이 같아서 그런지 영어보다 훨씬 빠르게 늘더라고요. 발음이 잘 안 되긴 했지만 재민이와 이메일로 소식을 주고받을 때 한국어를 한마디씩 적을 때면 재민이가 너무 놀라하며 기뻐하는 반응에 신나 더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재민이가 가까운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역사를 뒤흔든 비극적인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2001년 9월의 가을 어느 날 어두운 밤에 엄마가 다급히 저를 깨우셨죠. 그리고 거실에 있는 TV를 켜시면서 제가 살던 뉴욕 쪽에 큰일이 일어난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TV 모든 채널에서 뉴욕 중심부 건물인 쌍둥이 빌딩으로 비행기가 돌진하는 장면과 잠시 후 건물이 완전히 화마에 휩싸이며 가라앉는 장면을 계속해서 송출하고 있었죠. 모두가 기억하는 끔찍한 날, 바로 2001년 가을 뉴욕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엄마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미국에서 돌아오길 잘했다고 말씀하면서 하늘이 도왔다고 앞으로 미국은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외국인들을 대하는 분위기와 상황이 아주 안 좋아질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순간 재민이가 생각나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사고 이후 재민이는 연락이 없어 혹시 재민이가 잘못된 게 아닌가? 일본에서 발만 동동 구르며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와 기다림뿐이라 기도하며 재민이의 이메일만을 기다렸어요. 사고 후 한 달이 지났고 드디어 재민이에게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그에게 들려온 사건 이후 미국 내부의 상황은 상상 그 이상으로 끔찍하고 처참했어요. 그래서 사고 이후 한동안 뉴욕의 도로는 통제되었고 학교도 휴업하였으며 공항은 폐쇄되어 한 달간 비행기가 뜨지 못했다고 하죠. 전투기들이 주택가 위에 수시로 날아다니는 건 일상이 되었고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경찰 헬기가 매일 밤마다 나타나 동네 모든 집들과 위험 지역들을 비췄다고 해요. 거의 몇 개월간 전쟁 분위기로 모두들 두려움에 떨었고 재민이는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더 이상 만나지 못하고 미국 땅에서 전쟁으로 인해 일찍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사건 이후 뉴욕의 택시는 중동계 인종의 운전사가 대부분이었는데 미국 정부는 사건 발생 직후 중동 세력을 주범으로 규정하였고 경찰들은 중동인들이 탄 차량과 택시들을 철저히 검문했다죠. 중동계 사람들이 차에서 강제 하차당하고
경찰에게 매 맞는 일들이 곳곳에서 자주 벌어졌다고 그 당시 상황을 이메일로 전했어요. 그리고 사건으로 인한 건물 붕괴로 발생한 재들은 뉴욕 하늘을 오랜 기간 동안 떠다녔고 맨하탄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집에는 잿가루들이 한동안 날아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에게 가장 큰 변화는 미국 시민 및 외국인 감시 시스템이 구축되었다고 했어요. 사건 전에는 미국 입국 시 보통 여권과 비자만 있으면 아무런 문제 없이 통과되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로 미국 공항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국 정부는 손가락 지문과 동공을 촬영하기 시작했고 유학생들에게는 소셜 넘버 발급을 멈췄어요. 소셜 넘버는 한국의 주민번호와 같은 것인데 미국에서는 소셜 넘버가 있어야 은행 계좌를 만들 수 있고 자동차나 집 등 재산으로 등록되는 것들을 구입할 때 반드시 필요한 넘버이죠. 재민이는 까다로워진 미국 출입국과 미국 유학생들에게도 제재가 많이 생겼다고 하였어요. 미국 유학생들은 지금까지 개강 3개월 전까지 미리 미국 입국이 가능했으나 사건 이후부터는 개강 30일 전부터 입국 비자를 받게 된다는 것이었죠. 미 국토안보부는 유학생 비자를 받은 외국인이 사전 입국해서 범죄 활동을 막기 위한 조치였고 이런 규정은 교환학생과 언어 및 직업연수 비자 소유자에게도 적용되었고 학위 취득을 끝난 학생들은 60일 이내에 출국해야 한다고 하였죠. 방학 때 아니면 학년이 끝날 때마다 한국에 왔었던 재민은 출입국이 까다로워지면서 미국에 쭉 머무를 수밖에 없었고 재민이 한국에 돌아오면 만날 수 있을 거란 기대는 접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국제 전화 요금도 비싸 학생 신분으로 통화하기도 힘들 뿐더러 시차가 맞지 않아 전화를 하는 건 정말 힘들었죠. 그래서 재민과 저는 이메일로 서로의 소식을 주고받으며 지냈고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어요. 저도 재민이도 입시를 위해 공부에 정진하느라 각자의 위치에서 살면서 서서히 연락이 뜸하게 되었죠. 대학교 진학을 앞두고 학교와 전공과를 정해야 하는데 저는 재민이 때문에 한국어 공부를 하기 시작했지만 배우다 보니 진심으로 한국어에 흥미가 생겨 한국어 학과에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제가 영어도 할 줄 아니 영문학과를 가는 게 합격에 유리하고 나중에 졸업 후에도 한국어학과보다는 영문학과 취업이 더 잘 될 테니 영문학과에 가라고 밀어붙이셨죠. 그렇게 영어의 특기를 살려 와사다 대학교 영문학과에 입학하게 되었고 한국어에 대한 공부는 계속 해보고 싶어 부전공으로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 돌아오니 영어는 자연스럽게 잊혀졌지만 한국어 공부는 자발적으로 꾸준히 하게 되니 익숙해지면서 실력이 점점 늘더라고요. 그렇게 졸업 후 한국어를 더 깊게 공부하고 싶어 대학원 진학을 한국어로 하려고 했더니 부모님은 한국은 일본보다 못 사는 나라라고 더 잘 사는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게 낫지 않냐고 하셨어요. 이제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어가는데 부모님의 결정과 강요에 끌려다닐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한국어를 더 깊이 공부하기로 하였어요. 제가 계속 한국어에 대한 끈을 못 놓는 건 재민에 대한 그리움도 있었죠. 대학교와 대학원을 다니면서도 일본 남자를 만나보았지만 한국 남자 같은 다정함이 없어 만나면 만날수록 재민이가 더 생각나곤 했어요. 그래도 만나지 못하는 사람 그리워해서 뭐 하겠냐고 대학원에 다닐 무렵 부모님이 선자리를 주선하셨고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자리라 서로에 대한 조건이 갖춰진 상태여서 양쪽 어른들이 결혼을 하도 서두르셔서 주변의 분위기에 휩쓸려 결혼하게 되었어요. 큰 설렘과 사랑 없이 한 결혼이라 그런지 결혼 생활도 무미건조하고 행복하다는 느낌이 전혀 없었고 남편이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싸움보다 무관심이 더 무섭다고 한 공간에서 각자의 생활을 하며 지내다 결국 서로 이건 부부의 모습이 아닌 걸 인정하고 이혼하게 되었어요. 쉽게 결정한 결혼이라 이혼도 쉬운 기분이었을까요? 그렇게 아픔을 추스르며 지내던 중 시간이 흘러 페이스북이라는 SNS가 생겼고 저는 재민의 소식이 궁금해 찾아보게 됐어요. 한국어로도 재민의 이름을 검색해보고 영어 이름으로도 찾아보며 페이스북을 찾아보던 그때 드디어 재민이의 SNS를 찾게 되었고
떨리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어요. 일주일 뒤쯤 드디어 재민이에게 답장이 왔고 우리는 SNS에서 대화를 주고받으며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를 나눴죠. 재민이는 사건 이후 안타깝게도 집안 사정이 안 좋아져 유학을 그만둘까도 했지만 고등학교까지 미국에서 졸업하지 않으면 한국에 가더라도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라 고등학교 학위만 따고 돌아가자 한 게 결국엔 돌아가지 않고 대학교 졸업 후 치의대를 진학해 치과의사를 하고 있었어요. 중학교 때도 공부를 잘했는데 치의대도 한 번에 합격했다고 해 놀라는 반응을 보였더니 한 번에 붙지 않으면 한국에 다시 돌아가야 하고 생활비며 학비며 감당해야 하는 액수와 기간이 늘어나 정말 이를 악물고 공부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인 건 치의대를 들어가면 치과의사가 될 거라는 보장이 있어 학생에게도 대출이 나와 그는 치의대 등록금은 모두 대출을 받았고 졸업하자마자 수억의 빚이 있어 의사로 일하며 갚아나가고 있다고 했죠. 그 때문인지 아직 결혼을 못했다고 머쓱해하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속으로 환호성을 질렀어요. 저도 제 결혼 히스토리를 얘기하며 지금은 혼자라는 말을 내비쳤고 현재는 일본에서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고 하였죠. 재민이와 저는 그렇게 SNS로 꾸준히 연락하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였고 드디어 한국에서 만나 데이트를 하기로 하였죠. 한국은 여행으로 자주 갔었지만 재민이와 함께하는 한국은 달랐어요. 재민이는 제 한국어 실력에 놀라며 언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국말을 잘하게 됐냐고 영어로 대화하는 것보다 한국말로 하는 게 더 편하다고 칭찬을 계속 해주었어요. 그러면서 재민은 조심스럽게 미국에서 다시 살 생각이 없냐고 물어보았죠. 요즘 미국에서도 한국말을 배우려는 수요가 아주 많아져서 한국어를 가르치며 충분히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말하였어요. 저는 미국에 가서 살려면 유학비자나 취업비자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유학을 가기엔 나이도 있고 돈이 많이 필요해 어렵지 않겠냐고 했어요. 내가 미국에서 취업비자를 받으려면 탄탄한 기업으로 취업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게 힘들 거라고 하였어요. 그러자 재민이는 자기와 결혼을 하면 되지 않겠냐고 말하며 자신이 영주권자이니 결혼을 하게 되면 영주권 획득 후 미국에서 내가 좋아하는 한국어를 실컷 가르치며 살아보라고 하였어요. 사실상 재민이가 하는 말은 프로포즈였던 거죠.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놓치고 싶지 않은데 구체적인 계획까지 말해주니 그의 프로포즈는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당장 수락을 하고 싶었지만 부모님의 반대가 걱정되었죠. 그래서 일본으로 돌아가 부모님을 설득한 후 결정하겠다고 하니 재민이는 너무 고맙게도 제 의견을 충분히 존중한다고 기다리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짧지만 뜨거운 데이트가 끝나고 본국으로 돌아가 부모님께 한국 남자와 결혼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부모님의 반응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결혼하고 따로 사는 동안 한국은 후진국이고 배울 게 없다라는 식이라 한국 남자는 절대 안 된다고 벌벌 떠실 정도였는데 한국 드라마에 푹 빠지셔서 여러 편의 드라마를 본 후 제가 두 번째로 결혼을 한다면 다정한 한국 남자와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강성이었던 부모님의 마음이 바뀐 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인 게 지금 일본에서는 한국어가 쓰여 있어야지만 물건이 팔리고 있을 정도거든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마트의 한국 제품은 신라면 하나가 전부였다면 지금은 한인마트인지 일본마트인지 구분이 안 되게 한국 제품과 한국어로 도배가 돼 있어요. 한국어가 써 있어야 매출이 늘어나니 없던 한글도 지어내어 새길 판이죠. 유독 젊은 층들 사이에서 한국어 열풍이 심한데 한글을 모르면 왕따를 당할 정도로 대다수의 학생들이 한글을 알고 배우려고 하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은 여태까지 제가 하고자 하는 방향을 선입견을 갖고 무조건 반대만 했던 과거가 후회된다고 너무 미안하다고 사과하시며 이제 제 행복만을 위해 살으라고 응원해 주셨어요. 저는 이 기쁜 소식을 재민이에게 바로 알렸고 바로 미국으로가 이루지 못했던 첫사랑의 결실을 이루게 되었죠. 재민이와의 결실은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서로 아쉬움과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세월이 흘러 지금처럼
행복하게 만남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지금은 영주권을 획득해 미국에서 일본 교포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며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오늘은 20년 전 첫사랑인 한국 남자를 만나 한국어를 배우게 되고 지금은 한국어 가르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는 일본인 여성 니카의 사연을 들어보았는데요. 첫사랑이 이루어진 두 분의 모습을 보니 부럽기도 하면서 어떤 기분일까 궁금하기도 하네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두 분의 사랑을 응원해주세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상 감동 카페인이었습니다.